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무순이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서울 한복판 곧 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반 2장의 황금 티켓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맞아요. 보통 이런 기회는 온갖 규제에 묶여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좀 특별해요. 전매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는 아주 이례적인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운의 기회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건지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공고문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그 실체를 밝혀보는 겁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랑 또 그 이면의 숨은 의미까지 전부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희귀한 로또 티켓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우선 이 기회의 실체부터 명확히 하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1055세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온 자녀 2세대, 소위 줍줍 물량인데 이런 물량은 보통 동호수가 딱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이번엔 어떤가요? 역시 핵심을 바로 짚으시네요. 이번에도 정확한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국민평형 33평형으로 부르는 84B 타입이고요. 103동 203호입니다. 103동 203호.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넓은 전용 112제곱미터, 40평대죠. 104동 103호, 이렇게 딱 두 집이에요. 아, 2035랑 1035. 둘 다 저층이군요. 이게 바로 줍줍 물량의 특징이기도 하죠. 보통 선호도가 낮은 저층이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층이네? 하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생활 보부나 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단점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은 집이나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점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는지를 가려주는 하나의 특징으로 봐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단지가 들어선 미아동이라는 입지의 맥락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현재 강북권은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데 막상 신축 아파트 공급은 많지가 않아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이게 이 기회의 가치를 더해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황금 티켓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공고문에 보니까 조건이 아주 명확하네요. 공고일인 12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네, 조건이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바로 해외 체류에 대한 규정인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머물렀다면 서울에 집이 있어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이 없어요. 잠깐만요. 90일이면 석 달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 해외에 있다가 공고일 바로 전날 한국에 들어왔어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네요. 단순히 주소지가 서울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좁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아, 예외도 있어요? 네, 세대원 중에서 신청자 본인만 생업 때문에 예를 들어 해외 지사 파견이나 취업 같은 이유로 나가 있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걸로 봐줍니다. 물론 파견 명령서 같은 증빙 서류는 반드시 내야 하고요. 유학이나 단순 여행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엄격한 조건들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진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희소식이겠어요. 자,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던데요. 네, 이건 단순한 청약이 아니라 거의 단기 프로젝트라고 봐야 해요. 공고일이 12월 22일 월요일인데 청약 접수는 딱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단 하루뿐입니다. 단 하루요? 네,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월 2일, 계약 체결이 1월 9일,
접수부터 계약까지 모든 게 11일 만에 끝나는 초스피드 전형이죠. 11일이요. 와, 자금 계획이고 뭐고 미리 다 세팅해 놓지 않으면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자료에서 본 것 중에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었죠. 네, 뭐죠? 계약일에 계약금리 이체할 때 본인의 일일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상향해 둬야 한다는 점. 매년 이런 줍줍 청약에서 당첨되고도 은행 이체 한도에 먹혀서 계약금을 못 보내고 눈물을 머금는 분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정말 피해야 할 비극이죠.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청약 방식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공고문에 아주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놨던데요. 맞아요. 청약 홈사이트나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로그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간편 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아예 안 된다고 못 박아놨어요. 네, 요즘 세상에 간편 인증이 안 된다고요? 2025년 맞나요? 저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접수 당일에 발만 동동 구를 뻔했네요. 이건 정말 함정 수준의 정보인데요. 그렇죠.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컴퓨터나 휴대폰에 준비해 둬야 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거죠. 선정 방식은 100% 무작위 추첨이니까 일단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도 되고 서류와 인증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이 아파트, 그래서 얼마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84B타입 203호는 최종 공급 금액이 9억 7,211만 원입니다. 9억 7,211만 원? 네, 계약할 때 10%인 약 9,700만 원을 내고 60일 안에 잔금 90%를 치르는 구조예요. 9억 7천만 원? 그리고 더 큰 평수인 112 타입 1035는요? 112타입은 12억 6,686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약 1억 2,700만 원, 잔금은 약 11억 4천만 원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해도 1억 원 안팎의 현금이 바로 동원되어야 하고 2달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군요. 자금 조달 계획이 아주 명확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가격 솔직히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이죠. 이 가격이 매력적인가? 저희가 주변 시세를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중층 이상 실거래가가 11억 원은 훌쩍 넘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11억 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84 타입 2층 가격이 9억 7천만 원대니까 저층인 걸 감안하더라도 당첨되는 순간 최소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안전마진이 이번 청약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거죠. 하지만 가격표에 숨겨진 디테일도 봐야 해요. 이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나 다른 옵션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은 편리한데요. 딱 하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상태가 두 집이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84 타입은 4대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112 타입은 전체 6곳 중 3대만 설치되어 있어요. 아, 그럼 112 타입 당첨자는 에어컨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예산에 넣어둬야 하는군요. 역시 공짜 점심은 없네요. 물론 취득세나 등기비는 별도고요. 그렇죠. 이런 세세한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짜야 합니다.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보통 이런 아파트들은 온갖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이번 청약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점정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재당첨 제한이 모두 없습니다. 잠깐만요. 세 가지가 전부 없다고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이게 소위 규제 3종 세트인데 이게 하나도 없더니 이건 거의 규제가 없던 몇 년 전 시장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단지가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던 시점이 지금의 강력한 규제들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과거의 비규제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거죠. 법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덕분에 이런 행운의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즉시 매도할 수 있고 전세를 놓아도 되고요. 이번에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와, 이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조건인데요. 가격 메리트도 있는데 규제까지 없다니. 이건 정말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이렇게 좋은데 왜 원래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회는 없죠. 이 파격적인 조건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큰 리스크는 견본주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상태라 모델하우스를 볼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살 집의 구조나 마감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오직 평면도와 현장 주변 분위기만 보고 수억 원짜리 계약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건 거의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단순히 로드뷰로 주변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어요. 직접 그 동네를 걸어보고 낮과 밤의 분위기를 모두 느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탐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고문에는 미래의 변수들도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지 주변에 종교시설이나 다른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은 탁 트인 조망이라도 몇 년 뒤에는 옆 건물 벽이 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약할 두 세대 모두 저층이라는 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짚어봐야겠고요. 공고문에도 차량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이 아파트의 최초 사업 시행 인가일이 2013년이라서 최신 소방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요? 네. 물론 현재 건축법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가장 최신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모두 종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내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무게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오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 공고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서울에 거주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두세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자금력이 준비된 무주택자, 그리고 저층이라는 특징과 모델하우스 없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분에게는 규제 없이 확실한 안전마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뛰어드는 묻지마 청약은 절대 금물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해당 없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공고문 뒷부분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주택 자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갖게 돼서 내 지분이 아주 작다거나 상속받고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등등 정말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번 청약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김에 한번 시간을 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본인도 몰랐던 무주택 자격을 발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음 기회의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